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와, 나오는데 바람도 이제 제법 가을바람처럼 선선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쪽에 와서 하는 게, 아이고, 끈이 좀 짧네요. 네,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7월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1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유아기관에서, 보육기관에서 이럴 때 어떡하죠? 뭐, 아이가 너무 산만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혹은 아이가 자위행동을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 때문에 아이들하고 지내실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실까? 저는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를 들었다면 더 생생한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일단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 하고 살펴보니까 보육교사가 보고하는 지도가 어려운 유아의 문제 유형 해서 1위 만 2세 공격행동, 만 3세도 공격행동, 만 5세도 공격행동, 그리고 만 4세도 2위가 공격행동. 그래서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주의 집중, 산만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구, 2016년의 연구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 질문을 한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느끼시기에 어린이집 내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한 34% 되셨고, 3, 4명 정도 된다. 이게 한 11% 됐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했어요. 어린이집 내에, 그러니까 각반 말고 어린이집 내에 한두 명 정도 된다.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두 명. 한두 명.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다. 두세 명. 그 이상이다, 그 이상. 3명 이상.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루시기가 얼마나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실지 제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부주의 행동, 충동적 행동, 수업 방해 행동,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니까 우리 7월 달에 외현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행동이다 보니까 집단 생활을 할 때 유난히 좀 눈에 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을 다루다 보면 이제 수업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 행동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를 좀 다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낸다거나 밀친다거나 그럼 또 아이 막 울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거를 이제 역시 같은 연구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서적을 찾아본다가 23%였어요. 이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Q&A처럼 막 나오죠.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이러면 그 밑에 답변들이 쫙 있죠. 읽어봐요. 읽어보면 우리 아이랑 안 맞아요. 우리 아이 문제랑 안 맞아. 아이가 산만한데 책에는 기질 얘기도 나오고 뭐 애착 얘기도 나오고 ADHD라는 어떤 이제 장애명까지 막 거론이 되는데 이게 참 좋은데 우리 아이랑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시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와 상담도 하시고 동료와 상의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방향을 좀 잡은 거죠. 아, 선생님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10살에 해갖고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서는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보육기관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뭐야 이거 하나도 적용이 안 돼. 혹은 우리 땡땡이한테는 이게 안 맞아.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좀 찾고 이런 어떤 그 준거를 그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사실 사례 이전의 내용이 조금 길어요. 서론과 같은 부분이 좀 길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 세모는요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다 해서 원인 분석이라고 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말썽을 부렸어요. 이 친구가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하시게 되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원인 분석. 이 친구가 왜 그럴까를 알아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상담에서는 사례 개념화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각 반에 한 명씩 생각하셔도 좋으세요.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왜 그럴까를 이 5개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가 이제 어떤 행동을 딱 보여요. 친구를 확 밀었어요. 뭐 이런 문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연령이죠, 연령. 상담에 의뢰가 될 때도 그 아이가 몇 살이죠?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거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요. 왜냐면 어떤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은 다가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보통 이제 책을 찾아보면 이게 질문이고 이 밑에 답변이 쫙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데 한번 각자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한데 이게 만 2세 아동의 문제라면 그런데 이 아이는 만 2세가 아니라 만 4세의 아동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아이를 이해하는 그 문제 행동의 그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 2세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아이가 만 4세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발달 단계, 그러니까 즉 나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은 어떨까? 지금 전체적인 3세 아이, 4세 아이의 발달 수준 말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보이는 발달 수준이 어떨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의 많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발달 수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언어 발달이 느려서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죠. 친구를 막 무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언어 발달이 많이 늦어서 수용 언어는 되는데 표현 언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답답하니까 그냥 악 하고 물어버리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대화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근육 발달이 좀 미숙하다 보니 배변을 가리기 힘들다거나 편식을 한다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 뭐 배변 가리기나 침 흘리기 같은 경우는 뭐 문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육기관에서는 편식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식습관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막 편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뱉어내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소근육 발달, 요 입안의 근육, 혀 근육 발달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물감이 느껴지면 곤란해. 이거를 막 뱉어요. 그쵸? 막 뱉어내고 곤란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혹은 엄마, 아빠, 할머니 막 너 왜 이거 안 먹었어? 이것도 먹어야 건강해지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의 어떤 행동이 그냥 문제 행동처럼 보여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쉽게 일어나죠. 이러한 발달적인 측면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다 연관돼 있죠.
유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래요. 청소년들도.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모든 발달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겉돌다거나 이렇게 좀 잘 못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유난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체 발달이 좀 이렇게 남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 발달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아이의 발달이 지금 어떠한 수준인가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죠. 사실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더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감각 발달 부분이에요. 요새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유아의 감각 발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 항상 흔들거리거나 기울이는 유아. 그 의자를 이렇게 왜 까딱까딱 이렇게 책상 딱 잡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장난감 잡고 던지는 유아. 그냥 살짝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툭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전달해준다고 하면서 너무 세게 던져서 결국에 이렇게 막 맞춰버린다거나 이런 경우. 야외 활동을 나가요. 뭐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만져봐야 되는 유아. 막 다 생각나는 아이들 있으시죠?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감각 발달로 인한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감각 발달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 말고도 요 위에 콩알만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도 혹시 어렸을 때 그네 잘 타셨던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도 그네만 타면 울렁울렁거린다. 조금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네를 타면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그네를 타면 되게 이렇게 약간 울렁거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막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은데 그런 이유가 이 전정 감각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정 감각이 느끼는 그 수치가 한 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수치는 의미는 없고 그냥 제가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다 3 정도의 전정 감각의 그 수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저처럼 그네를 타면 좀 울렁거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수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한 5 정도 돼요. 5 정도 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5만큼의 수치를 느끼는 거죠. 3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네를 탄다 하면 이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극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타기 꺼려하고 막 조금만 막 뭔가 이렇게 몸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막 불편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3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한 0 정도? 아주 느끼지 못하는 그 0 정도의 그 감각을 느끼는 아이라고 치면 이 아이는 평균을 향해서 뭔가 몸을 움직여서 그 3이라는 수치에 가까이 가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몸을 흔들거리고 만지고 의자만 올라타면 딸그락 거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0이라는 수치를 한 3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그 자기조절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앉으랬지, 조용히 하자, 뭐 바른 자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쵸? 아이의 지금 전정 감각은 그 수치를 안 따라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나온 솔루션 중에 하나가 조용히 집중해서 앉아야 되는 활동을 하기 전에 10분간 뛰어놀게 하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 많죠. 영교시는 무조건 체육으로 활동을 바꾸자. 그래서 체육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잘하고 집중을 잘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유독 굉장히 몸을 막 흔들거리고 유독 산만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건 아닐까?
그러면 그 아이는 차라리 좀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아이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애기 보이세요? 지금 막 기어가려고 하는 애기? 응. 이 애기가 앞으로 기어가기 위해서 이 팔과 무릎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되겠다라는 걸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쵸. 막 본능적으로 막 발달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 아이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앞을 짚기 위해선 여기에 내가 얼마큼 힘을 줘야 되고 무릎을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또 얼만큼 힘을 줘야 되고 팔은 너무 멀리 뻗으면 안 되고 한 이 정도 뻗으면 되고 이런 걸 이제 본능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고유 수요성 감각이라는 게 좀 발달이 이렇게 더디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빠 무릎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막 TV에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신이 나가지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팍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턱 찍죠? 그러면은 막 아빠는 이제 당황하니까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몸을 흔드냐. 막 이러는데 이 아이는 점점 막 더 흥이 나면서 막 들썩들썩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얼굴 치고 이러면은 너 내려가. 이러면서 약간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막 이렇게 혼나게 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기 이렇게 친구가 가까이에 있어요. 줄기차를 하고 가고 있는데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팔을 너무 세게 뻗으면 얘가 맞겠지? 라는 감각이 있으면 살살 조절을 하죠. 근데 이런 게 부족하면 힘 조절이 안 되는,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경우엔 팍 친다거나 아니면 살짝 민다고 했는데 팍 민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 수요성 감각을 운동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제 촉각적인 이런 수용 감각은 이 피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근육이나 인대 속, 관절 이런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 고유 수요성 감각은 보통 이제 촉각적인 자극, 움직임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댁을 갔어요. 시댁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마루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주버님네 아기죠, 조카죠. 아이가 이제 막 자며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는데 갑자기 한 손으로는 귓볼, 한 손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은 빨고 귓볼은 잡고 그러고 막 졸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이제 이 자세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이름이 효민인데 효민이 졸릴 때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랬더니 잠잘 때마다 이게 필수라고 필수.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아니면 못 잔다. 그래갖고 아 그래요?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아기를 안아가지고 안아서 이렇게 재우는데 이거 안 하고 재웠어요. 어떻게 재울게요? 저는 이거를 알잖아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 아이를 손을 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고유 수요성 감각이 좀 발달했구나. 그래서 이런 촉각적인 자극이 결국에는 고유 수요성 감각을 자극해서 자기 조절 행동으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해주는 어떤 행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아이는 편안하게 자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부드러운 인형을 가지고 와서 애기 이렇게 하고 인형 딱 놓고 이 손가락을 그 인형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기 손을 제가 잡고 애기가 그 인형을 이렇게 쓰담쓰담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비벼준 거죠. 스르르 잤어요. 그리고 잘 자고 누웠을 때도 옆에 인형 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이런 행동을 없애거나 대체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뒷부분에 또 여러 사례에서 이렇게 관련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하나는 또 환경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가정환경, 뭐 부모의 양육태도, 혹시 생활사건, 뭐 동생이 태어났나? 아니면 이사를 해서 이전 기관에 있다가 우리 기관으로 새로 온 건가? 뭐 이런 생활사건, 또래 관계, 뭐 이 다 포함되죠, 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언지를 해서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친구들한테 욕을 하는 유아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정 환경에서 할머니가 욕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욕을 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어떤 그 환경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방아쇠가 됐을까? 이거를 이제 탁 촉발한 거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안 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한테 자꾸 소외되는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욕을 틱 했는데, 할머니가 사용하는 그런 욕을 틱 했는데 아이들이 막 웃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나를 재밌어 하네?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나를 껴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기질도 우리가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선생님들 반에 이제 한 명씩 또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점토놀이를 한다고 색깔 점토를 이렇게 여러 개 놔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오늘 점토놀이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점토를 한 번에 막 섞어버릴 것 같은 아이를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그런 아이 한 명씩 있죠. 점토를 그냥 조금 띄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섞어가지고 쾅 치고, 이런 아이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죠? 그 아이와 다음 시간에 우리 밀가루 반죽 놀이를 할 거야. 이랬을 때 그 막 날리는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딱 풀어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예상되세요? 끄덕. 네, 예상되시죠? 기질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동이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이 아이와 물놀이를 간다면, 이 아이와 야외 활동을 한다면, 이게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려지시는 이유가 그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을 선생님들께서 벌써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질, 정서성, 부정적인 정서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얼마나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질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제행동 이해할 때도 이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감하기가 되게 중요한 거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막 공감하기 하잖아요. 아, 친구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거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속상했어. 막 다 이제 공감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데, 그 공감할 때의 공감하는 내용이 사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죠. 기본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선생님한테 막 나만 특별하게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고, 동생 안 주고 내가 혼자 다 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을 선생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시죠. 동생에게 질투가 나서 때리는 유아한테도 내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이런 것들 이제. 근데 이 욕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 행동을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앞에서 봤던 이제 4가지 이유들이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그 문제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욕구가 그 개인적인 욕구랑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아이의 기분, 그 순간 아이가 느끼는 욕구, 그 상황을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아이의 개인적인 욕구들이 사실 문제 행동하고 되게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내용하고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시기 위해서는 사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잘 이해하시는 그런 자기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욕구를 잘 알아야 아이의 욕구도 잘 파악이 되고 상대방의 욕구도 잘 파악이 돼서 아, 내가 너라면 이럴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지도 방안에 대해서 또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갈등이 생기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방해가 된다라고 느껴지고 여러 아이들을 다 같이 봐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시죠.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또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한 명만 보잖아요. 우리는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집단 생활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아이의 그 나타나는 행동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그 아이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어떤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를 하루하루 접하고 계신다고 이 관점을 좀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삶에서 연관되는 문제들, 그때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보육기관은 아니었고,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아들 이제 한 7명 데리고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뤄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데 그거는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뤄주기 위해 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활동을 마치고 뭔가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이 활동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성도 있게 완료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전해드릴 내용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갈등 상황에 즉각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즉각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예방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도 없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좀 볼게요. 일단 갈등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엥 하고 울음소리가 들릴 때 선생님들께서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주기. 이때는 비언어적인 수용도 포함이 돼서 그냥 안아준다거나 그냥 끄덕끄덕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등을 쓰담쓰담 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그 수용, 나의 마음을 이해받았다라는 그 느낌. 이 부분만 충분히 해도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욕구나 감정은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어서 그거 아니야. 아니면 괜찮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어떤 위로나 뭐 어떤 이제 그거를 빨리 막 모면시키려는 그런 말보다 아, 맞아. 참 이럴 때는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어떤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 아이의 욕구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교육적인 입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도 각각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괜찮다면 상황이 된다면 각자 말할 기회도 주고 상대방의 행동의 의도도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허용되는 행동,
또 허용되지 않는 행동, 이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 이 장난감으로 자꾸 이렇게 친구랑 싸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걸 갖고 놀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싸워요. 그러면 오늘은 너가 이거 갖고 놀지 않기로 네가 결정한 거야. 이러면서 단호하게 다른 데다 올려두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 방법 찾기. 서로 해결 방안 제안해보기. 그럼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벌써 이 얘기하면서 막 풀어져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단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쭉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막 이미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하지만 얘는 이랬을 거야, 얘는 이랬을 거야 막 이러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막 외우듯이 얘기를 하면 아이도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3단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단계만 할 수도 있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같은 문제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해소하기는 했는데, 해결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그러면 이러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좀 접근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시죠. 일단 이 두 가지는요, 조금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자아 존중감이 어떤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이는 선생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막 너무 많이 혼이 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희한하게 그 기대에 마치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또 관심을 받으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자아 존중감을 향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놀이학교에서의 이제 교사 경험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저도 되게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이 아이, 특히 그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와 더불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문제 행동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선생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좀 이렇게 덜 하려는, 좋은 행동을 많이 하려는 경향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 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환경들이 있죠. 놀잇감 수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놀잇감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너무 이제 뭐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개수가 너무 막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색연필에만 빨간색이 2개 있다거나,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종종 보면 관찰하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아예 처음부터 개선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활동 안에서 친사회적인 기술을 반복적으로 익혀보는 거, 분명한 규칙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그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규칙을 다 함께 이렇게 읽어보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난히 조금 규칙이 중요한 활동이 있을 때 순서대로 하기, 차례차례 하기, 이런 거 중요할 때에는 활동 전에 한번 그거를 같이 되새기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반복적으로 해주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필요하죠. 가정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한번 사례를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간식 먹는 시간이에요. 간식 먹는데 땡땡이가 교사 옆에 와가지고 이제 간식을 받아갖고 교사 옆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친구가 땡땡이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서 얼굴을 확 핥혔어요. 교사가 땡땡아! 이러면서 얼른 친구를 떼어놓자 땡땡이는 자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려요. 이런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습관적으로 친구를 이렇게 핥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그 삼각형, 이 원인 분석에 따라서 1, 2, 3, 4, 5번을 쭉 한번 이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아이가 만 2세 2개월이에요. 걸음마기, 이제 조금 또 유아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아직은 어린 그런 아이고, 인지 발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가 내 옆자리에 온 게 그냥 간식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이의 개인적인 욕구, 선생님한테 나 관심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내 건데 나의 선생님을 가로채 간다라는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성 발달도 좀 부족해서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해요. 감각 발달,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수요성 감각이 조금 이제 그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유 수요성 감각의 그 예민성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저리 가 이렇게 좀 밀려고 했었던 그건데 이게 이제 힘이 너무 막 뻗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확 핥혔고, 그리고 왜 선생님들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할 때 그 표면에 손가락 표면에 닿는 찰랑찰랑한 느낌 있죠. 그 촉각적인 느낌. 이 아이가 친구 얼굴을 핥히거나 친구를 밀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에 그 촉각적인 그 자극이, 감각 자극이 느껴지니까 이 아이는 나름대로 그런 고유 수요성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상을 해본 거죠, 제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관심이 많이 감소하는 환경적인 특성도 있었어요. 기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민감하고 까다로운 아이기는 해요. 이런 5가지의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이 5개 외에도 사실 찾자면 더 찾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1대1 답변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상황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빨리 개입을 해야죠.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많이 놀랬겠다. 일단 맞은 친구도 이제 공감해주고, 땡땡이는 별별이가 옆에 앉는 게 싫었나 보네. 뭐 이런 감정적인 얘기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입장도 설명해줘요. 2단계에 따라서. 별별이도 간식 먹으려고 왔는데 땡땡이가 핥혀서 놀랐겠다. 그치? 그리고 별별이는 땡땡이가 왜 그런지 모를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제안을 해야죠. 자꾸 핥히는 아이들한테는 친구를 핥히면 안 돼. 친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제안, 불편할 때는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땡땡이처럼 친구들도 이렇게 앉아서 간식 먹어야 돼. 이런 어떤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하실 거예요. 이 1,4단계를. 그쵸? 그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와 대처 능력으로 1,4단계는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계속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계속 친구를 핥혀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만 하면 안 되고 예방적 접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아까 이 아이는 물론 이제 상상의 아이지만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부모가 관심을 너무 안 줬잖아요. 그리고 꼭 동생이 태어나서가 아니어도 그 부모의 관심이 부족해서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모의 개별적인 관심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가정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손톱 관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금 이렇게 그게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런 예방적인 차원의 관리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자꾸 이렇게 손을 뻗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제가 봤던 감각적인 원인은 고유수요성 감각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시댁의 조카 효민이 그 아이도 사실 이렇게 귓볼 만지고 엄지손가락 빨고 이거 외에도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쳐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촉각적인 자극이 이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왜 포장용 뽁뽁이를 그렇게 누르는 이유가 선생님들 그 포장용 뽁뽁이를 그렇게 터트리는 이유가 그 촉각적인 자극 때문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이런 자극 때문에 이렇게 자꾸 누구를 친다거나 그것도 꼭 말랑말랑한 이런 얼굴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겨드랑이 이런 데만 자꾸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감각 자극 활동을 아주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놀이터 가서 대근육, 소근육 쓰는 거 너무 좋고요. 베개 무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랑 해볼 수 있게끔 좀 활동 소개해드리면 좋겠죠. 침대 위나 뭐 소파 위에 이렇게 베개를 착착착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가 이렇게 균형 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네,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트램플린. 고무차는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 고유 수요성 감각을 자꾸 이렇게 발달시켜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사실 이 핥히는 행동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감도 해줬고 안 된다고도 말해줬고 대안도 알려줬는데 자꾸 안 돼요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의 발달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친구한테 예쁘게 말한다거나 친구를 핥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이 칭찬해주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세요? 아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두 번째는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많죠. 한 명씩 나와서 주말에 뭐 하고 놀았는지 주말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근데 땡땡이가 재미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친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주의도 줬어요. 근데 땡땡이가 계속 딴청을 피우고 막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또 가만히 안 있죠. 안 들려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막 주변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막 분위기가 산만해졌어요. 이런 경우 자 도대체 이 친구는 그럼 왜 그럴까?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발달 단계를 보니까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인 시기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타인조망 수용 능력도 아직 미숙하고 내가 재미없으면 그냥 끝이야. 재미없으면 끝.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발달 단계가 유아기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땡땡이는 가만히 보니까 청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놀이 상담실에서 놀이를 막 하는데 아이가 이제 피규어를 갖고 그 호랑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움을 하거든요. 막 싸움을 하고 막 퓨 하면서 막 노는데 갑자기 퓨 하다가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가만히 정말 조용히 하시고 가만히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들리세요? 무슨 소리 나는지? 들리시죠? 근데 선생님들마다 이 소리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린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무슨 소리? 이렇게 약간 느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런 청각적인 자극을 굉장히 빨리 느껴서 이런 소리, 저기 멀리서 농구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피규어 놀이를 하면서도 이런 소리에 금방 분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백색 소음, 이 에어컨을 켜서 일부러 소음을 좀 이렇게 내줬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거에 너무 감각적인 이런 자극을 이렇게 자꾸 빼앗기니까, 주의를 빼앗기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하면은 또 괜찮아요. 이런 게 이제 또 민감한 아이였던 거예요, 이 땡땡이가. 그래서 다 같이 노는 다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발표하는 이 시간에 친구의 목소리에만 주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옆반에서 나는 선생님 소리, 뭐, 다 음악 소리, 뭐, 이런 소음들 다시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막 산만한 행동을 보여요. 기질도 또 활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막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 재미없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아이였어요. 어쨌든 즉각적으로 또 개입을 해주셔야죠. 누구는 친구 얘기에 관심이 없나 보다.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가 봐. 이러면서 이제 마음도 좀 얘기해 주셨고. 근데 땡땡이가 친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땡땡이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친구 이야기 들어보자. 혹은 친구 이야기 듣고 땡땡이도 주말에 뭐 했는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이 1~4단계를 쭉 천천히 해주시면 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땡땡이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이거를 보고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의 인식, 인지 발달,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저 친구가 왜 저러는지, 혹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하는 말투 있죠. 이런 말들, 친구 입장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제안하는 이런 말들, 이거를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모델링해서 배우고 집에 가서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효과도 확실히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반의 분위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선생님이 쓰는 말투로 동생을 달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쵸? 선생님이 쓰는 말투로 동생한테 막 차분히 앉혀놓고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아이가 하게 된다고. 근데 정말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굉장히 좋은 그 개입 방법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예방적으로 접근을 좀 하자면, 이 아이가 활동을 잘하고 있을 때는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림책 보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림책 보면서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런 거 이제 질문 던져보는 거.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토의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하고 토의할 때는 그림하는 그림책보단 그림이 큼직큼직하게 많고 표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림책이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과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얘는 또 이 아이는 또 무조건 울어버리네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그 어린이집 안에 울음이 많아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울보처럼 너무 이렇게 낙인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가 꼭 한 명씩 있어요. 땡땡이가 바닥에 컵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다른 또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교사가 왜? 뭐가 불편해? 하고 물어보니까 지나가던 또래를 가리키면서 그냥 울어요. 그러더니 이제 교사가 이유를 모르니까 땡땡이가 이야기해줘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손가락으로 또래를 가리키면서 나를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래서 친구가 땡땡이 몸을 치고 갔어? 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울죠. 이런 아이들 있지 않아요? 네, 있죠. 이 아이는 걸음마기 아이고 언어 발달을 보니 많이 미숙해요. 언어 발달이.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아직 인지 발달 쪽에서 인지적인 이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대처 능력도 이제 특별히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울어요. 우는 게 하나의 대처의 능력이 됐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이 아이의 촉각신경계가 굉장히 과민하구나.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눈치채실 수 있다면 정말 좋으신 거죠. 감각 반응의 조절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친구는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 스쳤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울어. 맞아요, 그쵸. 막 있어요. 촉각신경계가 굉장히 과민해서 이 아이들의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막 그 놀이터 같은데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발가락 사이에 모래 들어온다고 못 걷고 안아달라 하고 막 그리고 조금 그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막 자지러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머니들은 전 주로 어머니들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그러시죠. 안 무서워. 왜 그래? 안 아파.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감각적인 느낌을 자꾸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아이는 촉각신경계가 과민해서 정말 그걸 진짜 막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목욕 물 온도, 뭐 손 닦을 때 물 온도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예민한 아이들. 국이 안 뜨거운데 뜨거워요. 자꾸 이러는 아이들 다 이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촉각신경계가 과민한 아이들은 사실 이 촉각 감각 그 발달을 계속 자극시켜줘서 자꾸 이거를 이제 좀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뭔가 그런 이제 뭔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질도 정말 높은 부정적 정서성, 높은 민감성. 개인적 욕구를 보니까 울었더니 좀 많이 해결됐어, 그동안. 그래서 자기 방어 용도, 책임 회피의 수단. 이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울었더니 조금 이렇게 나는 좀 뒤로 가고, 좀 상황이 종결돼. 이런 걸 이제 아이가 느낀 거죠. 그래서 친구가 너 때렸다고 생각했구나. 많이 놀랬겠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마음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은 뜨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뜨거웠구나. 선생님은 춥지 않았는데 너는 추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친구는 옆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대. 친구가 너를 때린 게 아니래.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울면서 말하면 선생님이 알 수가 없다. 아니면 혹은 네가 자꾸 울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얘가 우는 원인이 정말 이 상황을 그냥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는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막 너무 위로하는 게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좀 무시하시고 네가 울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다시 네 말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어떻게 좀 이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기질상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혹은 조금만 힘들어도 막 이렇게 그걸 크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정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혹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만한 일이 최근에 있을까요? 요새 원에서 좀 자주 우는데 어떤 정보가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울음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그 자기조절, 감각반응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친구들은요, 온몸 마사지 많이 해주고 포옹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왜 이제 진짜 조그만한 상처, 우리는 막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미세한 상처도 막 아프다고 막 밴드 붙여달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밴드를 붙여주는 게 실제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압박 의류라고 해서 몸에 꽉 끼는 옷 이런 거 이제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촉각의 민감성을 조금 이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도와주시는 게 좋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드신 경우. 사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금 이렇게 성인은 조바심을 느껴요. 빨리 이 행동,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막 조바심을 느끼고 선생님들도 조바심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아이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자,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아이는 일단 유아기고 감각 발달 부분에서 몸에 촉각 피드백이 전해지고 그게 몸에 있는 고유수요성 감각이 자극이 돼서 자기조절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앞에 쭉 얘기를 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 몸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아이들 중에 그 선생님들의 이 튼 입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져. 선생님 입술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머리카락 냄새 이런 거 막 맡는 또 아이들도 있고, 이런 촉각적인 피드백, 촉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이렇게 그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어떤 생리학적인 조절, 이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아이가 그런 입술을 만지고, 자기 몸을 만지고, 이런 행동을 이제 보이죠. 사실 아이들의 행동은요, 코 파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입술 만지고 하는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염려가 되는 신체의 부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일단 감각 발달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눈치를 채셨고, 그리고 얘가 가만히 보니까 환경적으로 혼자 있거나 좀 무료할 때, 그리고 잠들기 전, 혹은 잠자고 일어나서 그냥 누워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그런 행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기질을 생각해 보니까 좀 민감하고 조금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위축 성향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이제 기질도 좀 파악을 하셨고, 자, 개인적인 욕구도 심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요, 원인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아이가 환경적으로 불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각 발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어떤 자극을 알게 돼서 그 기분 좋은 느낌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건지, 사실 굉장히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는 아이들에 따라 다 달라서 그냥 이런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나 생각해 보시고 엄마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시고 그러면서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서적을 보면 도움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썩 딱 내 경우에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경우.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아이, 이제 그 아이에 맞는 그런 원인을 다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즉각적인 개입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저도 상담실에서 아이가 놀이를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이 다른 놀이들보다 자기 몸을 탐색하는 그 행동이 이제 너무 즐거운 거죠. 따라서 그걸 넘어서는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운 활동, 이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죠. 즉각적으로.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해볼까? 선생님이랑 요 탑 쌓아볼까? 아니면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얼굴에 스티커 붙여주는 이런 재밌는 활동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활동으로 좀 제안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발달 수준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뭔가 해냈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또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루함 덜어주기. 특히 이제 낮잠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이런 행동이 보일 때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 테니까 바르게 누워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이제 그 자세를 바꾸고 이렇게 토닥토닥 그 자극을 주는 거죠, 대신. 이런 신체 자극을 계속 이렇게 해서 주고. 그리고 예방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예방적 접근이 훨씬 중요한 그런 행동이에요. 빠르면 15개월부터, 그리고 19개월부터 기저귀 갈고 막 이럴 때부터도 벌써 아이들이 그런 촉각적인 자극을 느껴요. 그리고 대체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샤워할 때 느낀다거나 뭐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그런 감각을 느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많은 경우의 아이들이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런 자극에 너무 몰두한다거나 계속 반복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개입을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위협하고 처벌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벌레 생겨. 그렇게 하면은 너
안 된다, 막 약간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너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굉장히 나쁜 아이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이제 숨어서 자꾸 여자아이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엄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간대요. 방으로 들어가면 얘가 이제 엄마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러고서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빽 지르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이제 굉장히 놀래고 화들짝 놀래고 그래서 막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뭐 모든 그런 걸 다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 친구는 더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그런 감각 발달에 조금 그런 예민성이 좀 도드라지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막 까치발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고유수요성 감각이 좀 이렇게 불안정해서 이 표면에 내 발을 딱 디뎌야 안정감 있게 이렇게 걷는다라는 그 느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도 들고 다니고 좀 이렇게 많이 예민한 그런 아이였어요. 택 이런 거 막 있으면 다 막 뛰어야 되고 다 걸리적거리고 이런 아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은연중에 부모에게 너무 방치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 혹은 너무 엄격해서 늘 평가절하하는 거. 조금만 이렇게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항상 그 부족한 뭔가를 계속 지적하는 그런 이제 양태도 이런 경우도 아이가 그 아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그런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체로 처음에 아이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표현할 때 자기 몸 궁금해하고 막 친구 몸 재밌어하고 그래서 옷 갈아입고 이럴 때 서로 막 배꼽 보여주고 서로 막 너 뭐 팬티 벗어봐 막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놀 때 그때야말로 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릴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죠. 벌써요?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성교육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요 실습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친구도 비슷해요.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경우인데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땡땡이는 만 3세 5개월의 남자아이예요. 땡땡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직 친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힘 조절이 안 돼서 친구랑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친구를 이렇게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친구들을 땡땡이를 가리키며 울고 땡땡이는 막 화나고 서럽고 막 이런 태도로 씩씩거리면서 서 있어요. 이렇게 때릴 때 손바닥으로 꼭 얼굴이나 등을 아주 찰싹 때려요. 찰싹 찰지게 때려가지고 종종 이제 교사에게 장난을 칠 때도 교사의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확 쳐갖고 서로 놀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지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땡땡이 아버지가 땡땡이랑 일단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고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땡땡이가 잘못하면 땡땡이의 엉덩이를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때린다고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답을 딱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데 발달 단계는 뭐죠? 유아기죠. 발달 수준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회성, 사회성. 그리고 뭔가 힘 조절, 찰싹 때리는 느낌, 얼굴 만지고 이러는 거에서도 감각 발달 조금 예측되시죠? 또 있을까요?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펼쳐서 이해를 해보는 건데
인지 발달,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특성 너무 딱 나오시죠? 특히 누군가를 때리는 아이들을 자세히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 제가 화나면 애를 팍 쳐요 막 이러는 어머니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좀 성격이 불같고 약간 다혈질적이어서 이렇게 욱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어머니들의 고백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적인 특성에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자꾸 이렇게 습득하게 되고 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기질은 어떤 것 같으세요? 활동적이고. 뭔가 여기에서는 지금 되게 활동적인 아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감각적인 거. 네. 높은 민감성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가 좀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나와 있죠. 이 친구는 리더형의 아이죠. 리더형의 아이고 막 친구들하고 막 되게 잘 어울리고 싶고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의 이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즉각적인 개입, 감정 반영.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자유활동 시간에 장난감 가지고 아이 놀다가 이렇게 아이를 탁 밀어가지고 아이가 뒤로 엉덩방아 찍고 울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감정 반영도 해주실 거죠. 선생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황하니.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감정 반영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약간 상황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상황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다면 친구랑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너도 좀 많이 놀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이 친구도 좀 많이 놀랬겠네 이런 어떤 감정 반영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입장이 있겠죠. 그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고 제안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만약에 계속해서 너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선생님들만의 방법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법을 또 쓰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적지 못하시더라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아이에 맞는 예방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제가 사실 이렇게 여기를 텅 비워둔 이유가 선생님들마다 이 앞에 나온 사례에 대한 고민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런 어떤 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여기를 텅 비워놓은 거죠. 이 사례를 꼭 이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려움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에 제가 특강 때 요런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지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발달 정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런 검사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려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구글에서 또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원에서 한번 써봐야지 했더니 여기 이런 글이 이제 요 밑에 보이는 거죠. 이 검사지의 소유와 판권이 이렇게 있어서 승인 없이 무단 변경하거나 사용하면 이제 판매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경고문구가 있으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와,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윤리적이시고 참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양심적이시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그냥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기 위해 이런 문항들이 있으니까 뭐 대근육 운동, 계단의 가장 낮은 층에서 두 발을 모아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이런 어떤 문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혼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너무 공식적으로 원에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이렇게 들이기가 조심스러우신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는 학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연관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심리 검사를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여기를 딱 눌러서 원래 보여드리면 여기 인사이트 여기에 접속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물론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 저도 여기서 구매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인사이트 하면 여기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심리 전문가 전용 서비스 누르시면 심리검사 구매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발달 행동 발달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KCDI 여기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영아 선별 교육 진단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검사가 나오죠. 이제 구매하시면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있죠. 여기 본 검사의 특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달 선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진단 결과를 참고로 부모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이제 요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결과가 나오는지 샘플지도 이렇게 올려놔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발달을 좀 이해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쓰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회원가입할 때는 뭐 이런 거 이제 요구를 하는데 혹시 좀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석사과정 재학, 대학원생 석사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혹시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아니고도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우리 원에 있는 아이가 좀 이런 부분이 있다. 같이 좀 얘기 나눠주실 분. 네. 어떤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이가 지금 30개월 정도? 네. 이렇게 잘 놀아요. 놀기도 잘 놀고 잘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좀 화가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아무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때는 달래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뭘 하고 해줘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진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하고 안정이 되는데 그 소리를 막 지를 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안아줘도 소리 안 하고 막 밀치고 오히려 때리고 이러고 달래주고 막 얘기를 해줘도 전혀 안 듣고 그 시간이 짧을 때는 한 1분, 2분인데
안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엄마하고 할 때는 어떨 때 5분 이상 갈 때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그러니까 소리를 막 그냥 있는 대로 질러요. 네. 혹시 뒤에까지 들리셨어요? 예. 일단 이 아이는 한 36에서 40개월 정도 되는 아이인데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 상황에서 놀이를 하다가 뭐 자기 맘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요.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분노 발작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소리 막 지르고. 근데 이제 원에서 뭐 1, 2분 정도 이렇게 지를 때도 있지만 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심할 때는 5분 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정말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이제 그 같이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장소에 몇 명이나 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좀 많이 있나요? 아니요, 4세. 4세. 한 5-6살. 네. 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특히 그것도 이제 매번 뭐 일어나는 일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래도 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얘기를 전혀 안 듣는다고. 저는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델링이 아니에요. 좋은 모델링이 아니라서 일단 자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조금 조용한 장소나 가능하다면 공간이 좀 분리되는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아이 이거는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조금 이렇게 기미를 보이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약간 그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기미가 보이는 그때에 사실 가장 이렇게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조금 예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신다거나 이게 왜냐면요. 아이도 자기의 이런 소리 지르고 분노 발작하고 이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인식으로 남지 않아요. 예,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굉장히 놀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에게 비유하자면 나의 밑바닥을 본 느낌? 막 그런 느낌이 아이에게도 사실 있어서 아이의 자존감에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사실 예방해 주시면서 어떤 거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아이가 넘어갔다. 소리를 지르고 넘어갔다. 이러면 조용한 장소로 가셔서 일단은 그 아이가 조금 그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거. 그거.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가 울지 않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뭔가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울 때 뭔가를 막 바꿔보시려고 더 하시면 할수록 이 아이는 더 해요. 더 울고 더 그게 이제 힘겨루기처럼 더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다운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때는 사실 요런 너무 화났어 뭐 아이고 어떡해 이런 것도 조금 소용없고 오히려 안 하시는 게 훨씬 그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죠. 그 대신 주의할 거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른도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같이 흥분되기도 하고 같이 짜증도 되고 같이 막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버티면서 그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만일 선생님이 거기서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흥분해버리면 이 아이가 그 정서를 이렇게 잘 보낼 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버팀 지지목 이게 너무 이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약간 이렇게 그런 차분한 모습들 있죠. 그런 모습을 이제 비언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잦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흐느끼듯이 잦아질 때, 그때 네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속상했구나. 선생님도 너라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이제 일단 그 상황은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넘어가고 할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아이의 기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기질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좋아하고 네. 또 어른들한테 이제 사랑받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사랑받는 것도 근데 좋아하고. 말도 막 그 예쁜 말 참 잘하고 아, 예쁜 말도 되게 잘하고요. 네. 애교도 많고 네. 어느 순간에 한 번 그러면은 한 번 이제 그러면 확. 네. 저는 약간 요 아이가 기쁜 감정도 크게 느끼고 속상한 감정도 크게 느끼는 정서성이 높은 기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기쁜 감정을 크게 느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럴 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정서를 느끼게 되면 이제 너무나 다르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널뛰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아이로 이제 비춰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그런 기질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감정을 크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하셔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 상담이시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 감정 조절이 되는데 어머니는 아마 처음에는 다 받아주고 하다가 나중에 욱 할 수 있는 그 역동을 이 아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엄마 역시 잘 침착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좋은 얘기, 사례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저희는 반대로 아이가 30개월, 31개월 여자 네. 그런 저희 반에서 공격수 친구 다운되는 스타일. 이 친구하고 다르게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모든 대화 구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고개만 숙이고. 그러니까 안아도 더 좋고 이제 상황을 이제 얘기를 이 친구의 그 감정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걸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 30에서 31개월 정도. 자, 이런 아이도 있죠. 막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 너무 반대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굉장히 마음이 쓰여지는 아이인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책을 일주일 동안 읽고 이제 서로 그렇게 가지고 네. 이 책을 자기가 읽는 중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읽는 중이었는데 자기 책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저게 내 책인데 다른 친구가 읽으니까 그걸 뺏고 싶었던 거예요. 건데 제가 뺏어간다는 생각에 내가 가져온 책을 다른 친구가 읽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네. 서로 싸우다가 서로 안 놓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징계를 해주고 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있던 친구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는 진정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들어도 네. 그냥 고개 숙이고 네. 아무 얘기 안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왠지 파란불이 들어오면 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선생님, 잠시만 지금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 아이는 너무 반대로 다운되는 아이예요. 지금 뭔가 관련된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요? 평상시에 네. 생활할 때는 친구들 가만히 그러니까 웃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장난감 지우고 선생님이 제가 사진을 잠깐 찍으려고 하면 친구가 다른 데를 보면 네, 친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친사회적인 것도 있는데 활동성 자체가 그렇게 막 높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활동성 기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자면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 다른 행동을 보이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어떤 아이를 때리고 밀고 이런 외연화 행동으로 나타내고
어떤 아이는 위축되고 주눅 들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또 내면화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에 좀 대표적으로 그 기여를 하는 기질이 활동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활동성이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프로그램 걸 좋아해서 네. 이 친구를 막 칭찬해줄 때 친구들이 없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를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약간 관심받고 애정 욕구 이런 것도 있고. 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막 그 해결 방안들이 달라지죠. 사실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순간에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 행동을 아이가 딱 보였을 때 선생님들의 주변 반응, 아이들, 친구들의 주변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민감하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이 혹시 그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아이를 좀 달래주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애써 양보를 한다거나 혹시 이런 2차적인 이득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그런 거 있죠. 이 아이는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어쨌든 자기는 좀 이렇게 혼자 막 차분히 있어요. 주눅 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마음도 쉽게 안 풀어지고 근데 자꾸 옆에서 괜찮아, 괜찮은 거야. 혹은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이해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썩 공감되지 않는 느낌을 자꾸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달래지지 않는구나.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네.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먼저 부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뭔가 너의 기분이 좀 나아졌을 때 여기에 참여해도 좋아. 아니면 조금 기분이 나아지면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아이에게 천천히 그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 기분을 바꿔주시려고 하거나 너무 이렇게 다뤄주시려고 하면 자꾸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냥 너의 정서는 그렇구나. 네 기분은 지금 그래. 그렇다면 천천히 다시 나아져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차라리 좀 주는 거. 그래서 네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선생님은 기다릴 수 있고 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그 아이의 정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 네. 가정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네. 어머니가 보육교사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아버님 바쁘시고 딸만 둘인데 때를 엄청 부리고 엄마가 반응을 잘 안 하고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또 있네요. 네. 네. 영아 수첩에도 어머니가 반응이 없으시고 이런 환경적인 또 그런 것들이 이 아이의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드네요. 네. 환경적인 그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아이의 그 원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어떤 또 집의 분위기가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또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넌지시 얘기해 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아무나 다 무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쵸. 지금 이해를 학기초마다 배운 방법들이 있는데 부모도 일단 얘기를 하시나. 네. 이유 없이 그냥 살다가지고 네. 안 되고 안 계시나요? 그 만일세에 자꾸 이렇게 무는 아이들이요. 말도 안 되고 이 아이들은 설득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시킬 수도 없죠. 아까 그 감각 발달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던 그런 거랑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는 욕구, 그 구강기적인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체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한번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의 그 팔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빨에 닿는 느낌과 이 살에 딱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촉각적인 느낌.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자극을 계속 이로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참 어려운데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충분히 물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주시거나 네, 충분히 물 수 있는, 그래서 물어도 되는 것들을 수시로 좀 줘서 이 아이들의 이 자극을 좀 충족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물 수 있을 것 같은 예상되는 그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너무 가까이에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놀잇감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지루하고 너무 다 뻔하고 별로 없고 이래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그 옆에 친구의 이거를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게 예방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밖에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렇다고 물었는데 그냥 가만히 그 상황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사인, 비언어적인 거, 이런 걸로 강하게 이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행동, 선생님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조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 1세라서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이게 발달 단계상 유아기 한 4세 됐다 이러면 이게 또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머니 껌을 좀 자주 사주세요 그랬어요. 껌을 마이쮸 이런 거 있죠. 마이쮸를 좀 자주 사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형님이라고 애기 거 쓰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빨대 달린 컵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누방울 이렇게 후 부는 이런 놀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래서 여기를 좀 많이 자극해서 이 아이가 그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1세 아이 같은 경우는 묻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 요즘 막 실리콘 좀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면 그걸 입에다 네. 집어넣고 씻거든요. 물론 세척은 깨끗이 네. 해주지만 이 녀석도 씻고 저 녀석도 씻고 이러는 그런 행동들을 한 아이가 또 씻고 네. 먹는 거 보면 다른 아이도 똑같이 그쵸. 먹는데 그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줘야 될지. 네. 놀이 중간중간에. 놀이 중간중간에. 사실 이렇게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침이 자꾸 선생님들께서 더 건강하고 직결돼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이실 것 같은데, 아이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요, 왜 쟤는 됐고 나도 그래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또 안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를 막 닦아줄 수도 없고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뾰족한 뭔가 방법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선생님께서 각자의 아이들이 자기 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능하시다면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단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쌍둥이들도 엄마들이 얘도 있고 얘도 똑같은 거 있고 이러면 아까우니까 서로 다른 거 사서 2개 같이 갖고 놀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똑같은 거 사서 똑같이 그냥 각자 자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소유 개념도 없기 때문에 다 내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묻지도 않은 상황을 자신이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한푼어도 해서 네. 선생님이 아이를 기준 데려가서 때렸다 이렇게 할때 CCTV 보여주고 전이었거든요. 네, 네, 네. 너무 환상이었고요. 네. 네. 사실 여기 아까 그 사례에 거짓말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넣었는데 되게 많아요. 거짓말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 저도 7월에 유사한 저의 경험을 얘기해드렸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아이의 그 숨겨진 마음이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왜 선생님이 나 이렇게 했어 이러면 엄마들이 일단 놀라고 그 아이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은 가끔 상상과 현실을 이렇게 혼동하기 때문에 상상의 친구도 막 만들어서 진짜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동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거짓말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또 뭔가 이득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다면 자꾸 이렇게 떠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진실을 언제 말하나 막 이런 거를 약간 자꾸 확인하시려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꾸 막 물어보시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라고 일단 아이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엄마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런 게 좀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어. 라고 그 아이에게 사실 그대로는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까지예요, 아이하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하고 하셔야 돼요. 아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집안에서 다른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난 다른 일들은 없나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아이하고는 거기까지냐면 아이가 선생님이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둥 하죠. 절컥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걸로 일단 1차적인 그 처벌이 됐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켰네. 선생님 나 때문에 되게 실망하셨겠다. 그 마음이 일단 1차적인 처벌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막 더 뭔가 되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막 혼을 내거나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말을 더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만 이제 넘어가셔도 그 아이한테는 일단 이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정하고의 연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아마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선생님 시간이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마지막. 네. 매번 끝날 때마다 네. 요즘에 그 가정과의 뭐 연계 네.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정과의 연계를 해가지고서는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힘든 게 네,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좀 발달이 네.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늘고 발달이. 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좀 약간 고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쨌든지 애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받아들이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아이의 발달을 네. 얘기했는데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시기가 네. 충격이셨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무슨 일이든 뭐 일을 물든 뭐 이렇게 뭐 깨물든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장난감 들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네. 또 올라가는 것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아주 그냥 그거를 처음에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네. 네. 원장님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하지 말라고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싹 올라가잖아. 이렇게 높은 거 네. 그러면 올라가려 할 때 안돼 옆에서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그 쾌감이라든지 그 기분을 알고 나면은 목숨 걸고 올라가요. 한 번은 흘러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처음에 조금 심해지지 않을 때 초창기에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참 또 네. 네. 네.
가정과의 연계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놀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이의 그 행동이 처음 보였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가정하고 수시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참 어머니들께 얘기를 안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럴 바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자주자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유, 거의 이제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그 앞부분에 제 메일 주소 있어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